결혼 7년 차였습니다. 큰 갈등도 없이 조용하게 살아왔고 아내는 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그다지 애교 많거나 표현이 풍부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늘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헌혈하고 올게. 이 말이 시작된 건 결혼 3년 차 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일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그 뒤로는 매달 2번, 한 달에 꼬박꼬박 헌혈을 하러 나가더군요. 가끔은 주말 오후에도 평일 오전에도요. 정확히 말하면 헌혈센터 자원봉사였죠. 처음엔 헌혈이 목적이었다가 어느 날부터는 센터 도우미, 안내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봉사 시간도 센터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남편으로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동네 지인들이나 제 지인들에게도 자연스레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요? 헌혈센터에서 봉사도 하고 헌혈증도 기부해요. 그녀는 SNS에 헌혈 팔찌나 인증샷을 자주 올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달에도 건강한 피로 돌아올게요. 댓글엔 와 멋지시다, 부럽다, 나도 따라야겠어요. 이런 말이 넘쳐났고 전 그 댓글들 아래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부는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선함 뒤에 무언가 낌새가 보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습니다. 헌혈을 다녀오면 사람이 피곤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볼도 붉고 입가엔 미소가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헌혈센터 갈 때마다 눈 화장을 더 공들여 하고 향수도 바르기 시작했어요. 센터 냄새가 좀 나서 그래. 체열용 알코올 냄새 있잖아. 그렇게 대답하곤 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앉아 있었고 헌혈증과 봉사 시간표 같은 종이가 탁자에 흩어져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들 중 일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된 봉사자 명단이었고 헌혈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묻자 아내는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센터에서 다른 분 것까지 내가 대신 맡아서 정리하던 거야. 나중에 기부처에 일괄 전달하려고. 당시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으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가 헌혈센터에 간다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의심하고 있지? 하면서도 차라리 제 직감이 틀리기를 바랐죠. 하지만 사람의 직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퇴근 후 회사 근처가 아닌 헌혈센터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무너질 예감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확신이 된 건 헌혈센터 앞에서 아내를 마주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평소보다 퇴근이 조금 빨랐습니다. 야근이 잡힐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일정이 밀리며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되었죠. 퇴근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문득 아내가 말하던 센터 위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헌혈센터? 그쪽 역 4번 출구 나오면 바로 보여. 거기 3층인데 나는 주로 안내 데스크 옆에서 봉사해. 그 말이 생각났고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자는 생각이었고 마음속에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기대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흰색 중형 SUV. 우리 집 차였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그 차를 몰고 센터로 왔던 겁니다. 차는 구석에 바짝 주차돼 있었고
먼지가 적당히 앉아 있는 걸 보니 방금 도착한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용히 그 주변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20분 정도 흐른 뒤 한 남자와 함께 센터 정문을 빠져나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었고 그 남자와 나란히 걷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오른손이 가볍게 아내의 팔에 닿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 어떤 말보다도 명확했습니다. 헌혈센터. 그곳은 단지 봉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녀와 그 남자가 함께 웃는 일상이 담긴 장소였던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지만 기록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장면을 찍고 나서 저는 바로 차를 돌려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였지?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오늘 센터에서 감사 선물로 주셨어라며 저에게 건넸습니다. 웃는 얼굴, 태연한 표정, 그리고 가벼운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녀가 뿌린 향수 냄새가 훨씬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향수 바꿨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센터 간호사 언니가 추천해줘서 한번 써봤어. 어때, 별로야? 아니야. 그냥 평소랑 좀 달라서. 그렇게 묻고는 말았지만 그 향기는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장면과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는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돌아오는지 가끔은 그 전날 저녁부터 확인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나가기 전 욕실에 놓고 간 가방 안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화장 파우치와 함께 낯선 초콜릿 상자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짧고 간단했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너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익숙한 글씨체도 아니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정말 내가 모자랐던 걸까? 하지만 후회하고 자책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저 의심이 아닌 법적으로도 유효하고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을 명백한 증거. 그날 밤 저는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소 측에서는 빠르게 상담을 진행했고 곧바로 차량 동선 추적, 센터 방문 시간 체크, 그 남자의 신원 조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제 손에 들려졌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받은 날 저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퇴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아직 아내의 이름이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사진 몇 장과 짧은 메모가 적힌 문서 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혈센터 방문 일자 7월 3일, 7월 10일, 7월 17일. 각 방문 시점 약 2시간 체류, 센터 뒤편 원룸 건물 출입 정황 있음. 남성 동행자 동일 인물 확인됨. 30대 중반 센터 직원 신분 추정. 이름 김도현. 그 이름을 본 순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아주 오래전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며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 중에 되게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없었으면 나 처음에 봉사 못했을 거야. 그 이름은 아마 그때 처음 들었을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쳤고 지금에 와서야 그게 바로 시작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추가 추적 원하시면 차량 내부 블랙박스 음성 분석을 권장합니다. 사실 제 차량 블랙박스는 오래된 구형 모델이었고 음성 녹음 기능도 있긴 했지만 일상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센터에 갈 때마다 집 차량을 이용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행일지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최근 30일치만 저장되어 있었지만 센터를 다녀온 날을 체크해 보니 일치하는 날짜의 영상이 남아 있더군요. 저는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한 후 하나하나 영상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다림과 무의미한 주행 화면만 반복됐고 지쳐가던 순간 7월 10일 오후 1시 42분. 차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간다. 근데 아까 그 문자 봤어. 아니, 그렇게 대놓고 보내면 어떡해. 남자의 목소리는 작게 들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몰랐지. 그냥 내가 귀엽게 봐줄 줄 알았지. 그 이후엔 웃음소리. 그녀가 웃었습니다. 길고 가볍고 정말 편하게 웃더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길게 보자. 지난번엔 너무 짧게 봤어. 그 대화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장이었고 무엇보다 익숙한 둘만의 어투가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쥔 마우스를 놓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저를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샤워 중일 때 그녀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비밀번호를 따로 설정해 두지 않았고 제가 큰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갤러리, 메신저, 통화 기록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건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지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해온 흔적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앱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삭제된 채팅 복구 도움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 전문적인 해킹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캐시 데이터 복원으로 일부 기록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나 오늘 그 향수 좋아? 지난번엔 좀 독하다고 했잖아. 오늘 건 완전 좋았어. 내 옷에서 그 향기 날 때 진짜 미칠 뻔했어. 근데 조심해. 지난번에도 내가 봤을 때 너무 티났어. 응, 알겠어. 요즘은 조심해. 남편은 전혀 몰라. 저는 그날 복구된 채팅 내용을 모두 캡처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블랙박스 음성 파일도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모든 걸 확보한 이후 사설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정확히 보이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건물, 그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탐정은 조용히 알겠다고 했고 그 후 일주일 뒤 결정적인 사진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헌혈센터 근처의 낡은 원룸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릴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등을 떠밀 듯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간을 연상시킬 만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감정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일회성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랑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진과 음성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당장 들이밀어 분노를 터뜨리고 싶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분노조차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요, 실망이 극에 달하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렷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상간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이름과 주소를 토대로 그 남자가 일하는 헌혈센터의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평범한 방문객처럼 위장해서요. 센터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고 직원들도 대부분 젊었습니다. 몇몇 봉사자들과 나직하게 이야기하는 남자 하나가 눈에 띄었죠. 그가 바로 김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수수한 인상이었고 겉으로 봐선 딱히 비열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사람이 제 아내와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원룸 앞 사진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센터가 마칠 즈음 그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김도현 씨 맞으시죠?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예, 누구시죠? 저는 서정훈입니다. 지연이 남편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도 바로 알아챈 겁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근처 커피숍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 없는 구석 테이블에 앉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꺼내 사진과 음성 파일, 복구된 메신저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죠. 정확히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어디까지 관계가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마지막 기대조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이 그뿐이라서요. 그는 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태도가 더 참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와 아내의 관계가 1년이나 지속됐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손엔 또렷한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은 배신을 품고 제 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은 좀 늦었네. 밥 데워줄까? 그 목소리가 그 어떤 말보다 더 거슬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얘기 좀 하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김도현과 마주했던 장면, 사진, 메신저, 음성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았구나. 단순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고 심지어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린 그렇게까지 멀어진 적 없었잖아.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살면서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투명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를 여자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너무 오랜만에 나타났어. 그게 이유야? 사람 하나 망가뜨릴 만큼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땐 그냥 그 순간이 너무 따뜻했어. 누가 날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합의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 대신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김도현에게는 명확한 증거와 자료를 정리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처음 말했습니다. 그 사람까지 망가지게 하지 말아줘. 내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그녀도 더는 부정하거나 버텨볼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거나 소리치거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선명하게. 상간자 소송은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로 시작됐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 복구된 메신저 기록, 주차장 CCTV 캡처, 그리고 아내 명의로 결제된 원룸 관리비 내역까지.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다툴 여지 없이 전액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남자는 처음엔 둘의 관계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음성 파일이 제출되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좀 더 길게 보자. 그 말은 변명보다 훨씬 더 무서운 증거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중고차를 급하게 팔아 일시불로 납부했지만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각종 연체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엔 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도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확정 판결문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가 일했던 헌혈센터에도 공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명백한 운영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조용히 증거와 상황을 전달했고 센터는 내부 조사 끝에 그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간에서 신뢰를 깨트린 관계. 조직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지낸다는 소문도 있었죠. 저는 그런 소식들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화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끝났구나 그 생각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혼 판결이 난 뒤 그녀는 한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아줘. 내 책임이 더 크니까.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저 허탈했습니다. 나는 복수했습니다. 법으로, 판결문으로, 위자료로, 직장 징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고 증오로 자신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성적으로 나를 지켰고 그걸 증명할 모든 문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2번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내 감정을 쓸어내고 비워내고 새로 채워가는 과정. 상담사에게 제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아주 잘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회복합니다. 그 말이 참 고맙더군요. 헬스장에도 다니고 회사 일에 더 몰입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산책을 나가고 라디오를 틀고 차를 오래 몰기도 합니다. 시간이란 건 정말로 약이 되는구나. 요즘은 그걸 느낍니다. 그들은 무너졌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게 제 복수입니다.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거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런 방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럽지 않게, 더 망가지지 않게 저 자신을 보호하며 복수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누군가의 뒤통수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한때 누군가의 향기에 속았고 누군가의 거짓에 무너졌던 내가 지금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그 판결문은 이제 서랍 속에 조용히 들어 있습니다. 볼 일은 더 없을 겁니다. 그냥 어떤 선택의 기록.
어떤 복수의 종지부. 그리고 내 자존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거. 저는 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 주차장 차 안에서 나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내가 학위 논문을 쓰던 그 시간에 아내의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20살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공부와 2가지 일을 병행하던 나. 그 모든 고단함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건 아내의 배신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파국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번 무너졌던 부부는 다시 만났고 서로를 이해했고 끝내 손을 놓지 않았다. 용서란 가능한 걸까? 그녀가 떠난 지금 나는 한 통의 편지를 꺼내든다. 당신이 나를 목욕시켜줄 때 나는 사랑을 느꼈어요. 이제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당신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1년 전부터 그 이야기들을 몰래 읽어왔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처음 이걸 권한 사람은 아내 설인이었다. 그녀는 늘 궁금해했다. 왜 나는 그녀의 외도로 인한 상처를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지, 왜 그녀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지를. 혹시 나에 대한 미움 같은 게 안에서 계속 쌓여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감정은 없어. 그건 뜨거운 스토브를 손으로 만진 거랑 같아. 한 번 겪으면 2번 다시 손대지 않게 돼. 그건 미움이 아니었다.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어떤 감정들은 꺼내놓기보다 스스로 품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얼마 전 설명하기 힘든 이유로 어느 한 사연에 깊이 흔들렸고 설인에게 물었다. 우리 이야기를 써도 괜찮을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써.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왜 화해를 붙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랑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했을 때 마음 한켠이 불편하게 떨렸다. 설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비춰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이 말을 덧붙인다. 설인은 지금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이며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고 주변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녀 역시 고통을 겪었다. 분명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었지만 내 회복 과정에서 보인 차가움과 거리감도 그녀를 괴롭혔을 것이다. 그 시간은 결국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불길 속에서 강철처럼 나왔다. 그녀의 배신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건 외도 그 자체보다 그걸 둘러싼 상황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일을 겪으며 나는 내 안에 따뜻했던 한 조각을 잃었다. 반대로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가끔은 그 사실에 서운함이 스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그녀가 내 삶에 준 빛을 생각하면 그 감정도 가라앉는다. 우리가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썼던 노트들 덕분이다. 자책과 반성, 회복을 위한 기록이었고 결혼 50주년이 되는 날 태우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20살에 결혼했다. 그리고 1년쯤 지나 나는 야간대학에 다니며 학위를 마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고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다. 준기가 2살이 되던 해 나는 마지막 학년을 앞두고 있었고 그 봄은 정말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오전 8시부터 5시까지는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실 근무, 화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은 학교 수업, 설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아들은 어머니가 돌봐주셨고 학교 직장집은 모두 10분 거리 내였다. 이상적인 구조였다. 단 감정만 빼면 D-Day는 1994년 늦봄 어느 월요일 밤이었다. 그 주는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주말이 지나면 8개월의 전쟁 같은 일정을 끝내고 학위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설인의 짜증이 잦았다. 왜 공부만 하냐? 나랑 아이는 뭔데 같은 말이 이어졌다. 그날도 나는 연구 과제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녀는 계속 시비를 걸었다. 참다 못해 말했다. 그만 좀 해. 애처럼 굴지 말고.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또렷하게 말했다. 너 싫어. 나 다른 사람 사랑해. 그 말은 칼이었다. 그 후 1시간 가까이 다툰 끝에 그녀는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오태구, 청수 용역 직원과의 감정적 관계가 2달 전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였다. 설인에 따르면 그 시작은 단순한 칭찬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그는 마치 우연인 듯 나타났다. 이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고 나에 대한 불만을 나누는 대화가 일상이 됐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대화는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나중에 고백했다. 입맞춤은 2번, 그 이유는 더 이상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었어. 그날 감정이 폭발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라는 이름 아래 경계를 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는 모든 소리를 잃었다. 눈앞의 현실이 꿈처럼 멀어졌고 심장이 아니라 공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정확히 언제 잠이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건 피로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였다. 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눈을 떴고 일단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설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준기가 아직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계셨다. 아이를 맡기고 오늘은 꼭 따로 이야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 후 할 일을 적은 메모지를 꺼내고 하나씩 지워 나가기 시작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아버지와 학교 동문이자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던 분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다 듣고 잠시 생각해보라고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안에 서류 받아서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알겠다고 답하며 하루 안에 준비해주겠다고 했다. 그 다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른 은행, 공동계좌를 모두 해지했고 절반의 금액을 봉투에 넣어 처형이 일하는 병원으로 들고 갔다. 그녀에게 말없이 봉투를 건넸다. 설인에게 전해주세요. 내 연락은 받지 마라. 그리고 이건 계좌에서 뺀 그녀 몫이다. 신용카드는 이미 정지했다. 어머니 집에 돌아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 세라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남은 한 주 동안 세라가 내 집에 머물며 준기를 돌봐주는 것으로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문을 바꾸고 오후 내내 청소와 아이와의 시간에 집중했다. 그날 저녁엔 평소처럼 수업에 갔다. 한편 설이는 그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 대신 태구에게 연락했고 그는 자기 집으로 오라며 달래듯 말했단다. 그 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그녀는 그날 그 집에 갔고 선을 넘었다. 그녀는 나중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는 먼저 잠들었고 나는 처음엔 뭔가 벗어난 느낌에 들떴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니 도윤 생각이 났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나는 도윤에게서 도망치듯 이곳까지 와야 했을까? 마음속엔 복잡한 원망이 일렁였고 결국 탓은 또 도윤에게로 향했어. 이 모든 건 그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자신을 설득했지만 문득 떠오른 첫사랑의 기억이 모든 껍데기를 부숴버렸지.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었던 그 첫날 밤, 차 안에서 혼자 울었어. 그러곤 다시 그를 원망했어. 그래야 내가 덜 추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책임을 외면하며 돌아왔고 수요일 아침이 밝았다. 그날 아침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처럼 시작됐다.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샤워를 마치고 준규와 세라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오전 10시쯤 설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익숙한 날 선기운이 담겨 있었다. 이번 주말엔 준기 데려가도 되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요일 오후 1시에 근처 공원에서 만나. 그때 잠깐 보는 걸로 해. 그녀는 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댔고 내가 아이를 집에 두는 것이 보육 문제 해결에 적절하다는 걸 알았기에 더는 따지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힘껏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점심시간 틈을 타 구청 민원실에 들러 이혼 서류를 직접 접수했다. 담당자였던 후배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서류가 완성됐다고 알려왔고 곧바로 아는 파출소 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능하면 내일 점심 무렵 병원에서 직접 설인에게 전달해줬으면 해.
그는 조용히 수긍했다. 다음날 목요일 D-Day 이후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전날 밤 내내 뒤척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엔 겨우 눈을 떠 출근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는 두 번째 직장인 야간학교 행정실로 향했다. 거기서 일을 하던 중 어제 말한 순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정오쯤 도착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 시간 내내 화장실을 3번이나 들락거리다 결국 구토까지 했다. 차분히 마음을 다잡고 되뇌었다. 이건 옳은 일이야. 해야 할 일이야. 오전 11시 설이는 태구와 병원 구내식당 근처에서 마주쳤고 둘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 장면은 그녀의 기록에선 이렇게 쓰여 있다.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무언가 불편함이 퍼지고 있었어. 태구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지. 두 사람은 병원 안으로 돌아와 가볍게 샐러드를 포장해 가져갔고 설이는 평소처럼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복귀했다. 그 시각, 정오. 그녀는 태구와 함께 책임 간호사인 하윤 선생님 앞에 섰다. 머지않아 누군가 복도를 따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정오가 막 지나고 5분쯤 되었을까.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에 순경이 조용히 들어섰다. 배설인 씨를 찾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들었다. 접니다. 그는 설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설인 씨, 귀하는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접수받았습니다. 순간 설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기억에 따르면 그 말을 들은 순간 차가운 죄책감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한 번에 밀려들었단다. 진짜 이혼이구나. 도윤이 정말 나를 떠나는구나. 말도 안 되게 마음 어딘가엔 그가 이번에도 그냥 참을 거라 믿었던 모양이다. 모든 걸 싸움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던 병든 사고방식. 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놀란 순경이 그녀를 의자에 앉혔다. 소리 지르던 사람, 나였어. 하윤 선생님은 날 진정시키려 했고 태구는 내 손을 잡으려다가 내가 그대로 그의 턱을 쳤어.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렇게 울부짖었고 결국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태구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고 설이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근무에 복귀했지만 병동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후 2시 45분 그녀는 행정실로 호출되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병동 관리자와 마주 앉자마자 한마디가 떨어졌다. 오늘부로 병원 출입을 금지합니다. 급여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하윤 선생님이 순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관리자에게 전달했단다. 태구 역시 1시간 전 같은 사무실에서 해고당하고 호송됐다고 들었다. 주차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 병원 누군가에게 목격됐고 신고되었기 때문이었다. 설이는 말없이 차를 몰아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단지 우리 부부가 심각하게 다퉜다고만 짐작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오후 5시 반 나는 준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세라는 친구들과 외출 중이었고 오랜만에 아들과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있었던 병원의 상황은 순경을 통해 전해 들었고 한편의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키 150cm 남짓한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 배는 만삭에 가까웠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그녀는 작게 물었다. 배설인 씨 여기 사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여기 안 삽니다. 돌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혹시 남편분이세요? 이제 곧 이혼할 사람입니다. 오늘 서류를 보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태구의 아내입니다. 지금 4번째 아이를 가진 상태예요.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거실에 조심스럽게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낮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들었다. 태구와 설인이 병원에서 어떻게 해고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짜 얼굴들에 대해서 속이 울렁거렸다. 내가 결혼한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던 거지? 지혜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병원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봤어요. 이미 다 알려졌고 그 자리에서 둘 다 잘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에 나는 식은땀이 났다. 그 집이요.
서린 씨가 태구랑 만났던 곳. 그건 그 인간들이 일부러 마련한 공간이에요. 내 안에서 무언가 부러졌다. 그를 찾아낼 수만 있었다면 아마 말없이 끝냈을 것이다. 그건 서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살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분노였다. 지혜는 다시 물었다. 혹시 서린 씨 지금 어디 계신가요? 나는 조용히 장인댁에 있다는 걸 말했고 그녀는 눈길을 떨구며 말했다. 대면만 할게요.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냥 알려주고 싶어요. 진실만. 나는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준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떠났다. 오후 6시 반 장인이 현관문을 열자 윤지혜는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다. 장인은 그녀를 서린의 친구쯤으로 여겼고 서린을 불러내 마당으로 나왔다. 배서린 씨 맞죠? 네. 저는 오태구의 아내입니다. 지금 8번째 달이고 곧 아이가 나올 거예요. 넷째입니다. 서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입술이 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혜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 인간 그냥 바람핀 게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또 다른 2명이랑 뭐랄까 게임처럼 했더라고요. 서린의 눈이 커졌다. 90일 안에 유부녀 몇 명이나 건드릴 수 있나 내기했대요. 당신은 태구의 3번째였어요. 말이 막히는 건 서린만이 아니었다. 웃긴 건요. 당신이 만났던 그날 밤 태구는 다른 여자도 만났어요. 25년 결혼한 분이래요. 옆집이에요. 그 집도 그 인간들이 여자를 데려가 쓰던 임대집이래요. 서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오늘 낮에 다 털어놨어요. 집에 와서 술 냄새에 눈도 풀린 채로 울더라고요. 다 말하더라고요. 용서받고 싶었나 봐요. 전 그냥 애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지혜는 마지막 말을 끝내고 조용히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어깨를 굳게 펴더니 서린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다. 이 멍청한 여자야. 서린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지혜는 잔인하리만큼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 같은 여자가 가족을 내던질 자격이 어디 있어. 1시간 전 당신 집에 갔다 왔어요. 그 남자 도윤 씨. 말없이 아들을 먹이고 있더군요. 당신 같은 이기적인 여자 때문에 혼자서. 서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고 지혜는 더는 말 없이 뒤돌아섰다. 조용히 차에 올라 사라졌다. 그 소리에 장인과 장모가 뛰쳐나왔고 그녀는 아무 반응 없이 서 있었다. 눈동자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장인은 그녀를 집 안으로 데려갔고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다가 결국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오갔다. 그때 서린은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나 같은 게 뭘 잘했다고. 살아 다 내가 망쳤어. 이건 내가 고쳐야 해. 장인은 잠깐 그녀가 약이라도 했나 싶었고 결국 그녀를 안고 천천히 진정시켰다. 그녀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고 그건 작은 노트 한 권이었다. 샤워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거의 없이 그 노트를 끌어안고 멍하니 집 안을 서성거렸다. 장인은 그날 밤 2눈을 감지 못했다. 혹시라도 그녀가 무슨 짓을 할까봐. 다음날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도윤아. 나 그 애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일요일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공원에서 아들 보게 해주려고요. 그는 알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금요일엔 출근했고 토요일은 학교에 다녀왔다. 그리고 드디어 통과 통보를 받았다. 학사, 졸업, 모든 게 허탈했지만 어쨌든 해냈다. 그날 밤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여 고기를 구웠고 다행히 아무도 서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일요일 오후 1시 나는 공원에 나갔다.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3시 반쯤 장인의 전화가 왔다. 서린이는 여전히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멍하니 집안을 돌면서 그 노트 하나만 계속 들고 다녀. 씻지도 않고 거의 안 먹어. 무서워 잠드는 것도 두려워. 그는 조심스레 부탁했다. 도윤아,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나는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아이는 그녀가 회복되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날 밤 나는 내 안에 모든 감정이 타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설인에 대해선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나 그 집안에서 연락이 없던 2주간 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다. 향후 대학원 진학도 고려했지만 우선은 새 일에 정착하고 싶었다. 그 사이 준기는 엄마를 찾았다. 나는 조용히 품에 안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아이를 찾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양육권 면에서는 나에게 유리했다. 어느 날 경찰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일 때 전화가 왔다. 설인이었다. 준기 좀 볼 수 있을까?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젠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을 만큼은 회복됐어? 응. 이제 괜찮아. 나는 주말 토요일 오전 9시 공원에서 보자고 했다. 다만 그녀 혼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나올 것을 요구했다. 나도 어머니를 동행했다. 설인을 처음 본 순간 2시간의 제한이 적절했다는 걸 확신했다. 많이 야위었고 화장기도 없었으며 익숙했던 향수나 바디로션의 냄새 대신 아이보리 비누의 옅은 향만이 남아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씻기고 입혀주었다고 했다. 그녀는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약 3주간 우리는 공원에서 주말마다 2시간씩 만남을 가졌고 차츰 4시간으로 늘렸고 일요일도 추가했다. 그녀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정신 상태를 믿지 않았고 준기를 하룻밤도 맡기지 않았고 단둘이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장모는 불만을 터뜨렸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6개월이 지나면 나는 단독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기에 개의치 않았다. 다만 그녀 측이 단독 양육권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나를 분노하게 했다. 나는 장인에게 이미 5050 공동 양육도 가능하다고 말해놓았었다. 그런데 장모가 모든 걸 망쳤다. 결국 나도 정식으로 정신적 불안정을 근거로 전면 양육권을 청구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싸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끝냈다. 그리고 양육권 재판 당일 내 변호사가 말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요청 하나를 전해왔습니다. 설인 씨가 잠깐 단둘이 얘기하고 싶답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합의 제한일 수도 있어요. 결국 복도에서 각자의 변호사가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율되었다. 설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냈어? 나는 짧게 답했다. 응. 매일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 준기는 어때? 건강해. 밝고 잘 지내. 학교는? 다 끝났고 다음 주 졸업이야. 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졸업식, 혹시 내가 가도 될까?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졸업식은 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자리야. 넌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야.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수년간 노력했고 그녀도 나의 학업에 적잖이 헌신했었다. 그럼에도 내가 단칼에 거절한 건 그녀가 더 이상 내 인생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나는 다시 대답했다. 안 돼. 이건 내게 특별한 순간이야. 그땐 될 것 아니라고 여기더니 이제 와서 같이 하고 싶다고? 그녀는 울음을 참는 듯 고개를 돌려 아무 말 없이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양육권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평범하게 증언했고 딱히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장모는 예상대로 나를 몰아붙였다.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게 우리 딸을 미치게 만들었다. 증거는 없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진실엔 관심 없었다. 설인을 차 위로 밀쳐버렸어요. 그날 밤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 다음은 설인 차례였다. 그녀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다가 손을 들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권유했다. 먼저 변호사님과 상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모든 잘못은 제 탓입니다. 도윤 씨는 지금 저를 세상 누구보다 싫어하겠지만 그럴만해요. 다 제가 벌인 일이에요. 그녀는 내 부모님께
고개 숙여 사과했고 자신의 부모님께도 사과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래도 도윤 씨가 저를 보며 혐오감 없이 최소한 무표정으로라도 봐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양육권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도윤 씨가 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나는 6주간 보호 감독 하에 1시간씩 만나는 것으로 하고 이후 문제가 없을 시 2주에 한 번 주말마다 함께 보내는 조건으로 제안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어쩌면 서로에게 가장 인간다운 태도로 마주했던 첫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화해는 아니었다. 다만 적어도 서로를 찌르지 않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3주차가 지나자 우리는 보호자 없이 셋이서만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시간은 자연스럽게 34시간까지 늘어났고 나는 여전히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준기가 설인과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는 건 꽤 따뜻한 일이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다만 5번째 만남에서 단 한 번의 사고가 있었다. 내가 벤치에 앉아 준기를 바라보던 중 그녀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내 오른팔을 안았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 없이 준기를 안고 바로 자리를 떴다. 다음 주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고 그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새 직장을 구해 수입이 늘었고 그녀는 간호학교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오태구 전 남자에게서 계속 연락이 온다고 고백했다. 그 사람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밤에 부모님 댁까지 찾아왔어. 아버지가 나서서 난리 났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이젠 내가 누구랑 뭘 하든 관심 없어.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가족이 완전히 끝났다고 정말 끝이라고 느껴지기 전까진 아무도.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일은 없어. 다시는. 6개월이 지나자 나는 이혼 서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설인, 너 사인 안 해도 나 혼자 신청하면 돼. 그래도 내가 해주면 좋겠어.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밤 집에 잠깐 들러도 될까? 대화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혼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사인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검은색 공책 몇 권을 들고 왔다. 이건 이혼 서류 받은 다음 날부터 쓴 거야. 이유는 몰라. 그냥 쓰는 게 도움이 됐어. 그 공책들은 묘하게 단정했다. 겉은 얇은 하드커버, 바인딩 처리된 조그만 노트. 기억나는 거 다 썼어.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넸다. 읽으면 많이 아플 거야. 알아. 근데 너한테 이해받고 싶었어. 왜 내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지. 나는 망설였고 결국 공책을 열었다. 그녀는 맞았다. 그 공책을 읽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다. 행위 자체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랑 나에 대해 나눈 말들. 그건 칼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그날 밤 읽은 마지막 공책에는 그녀가 점차 무너져가던 정신상태가 어지럽게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엔 문장도 어순도 흐트러졌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정돈되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해부하듯 분석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만의 치료법이었다. 한 대목은 웃기기도 했다. 그녀가 어이없는 결론을 하나 내려 그것만 시연되면 모든 게 회복될 거라 믿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과 했을 때 한 번도 끝까지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즐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녀는 이 논리를 아버지에게까지 말했고 아버지는 기겁하며 그런 건 통하지 않는다고 했단다. 나는 그걸 읽으며 차라리 웃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신 상태가 그만큼 무너졌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공책을 읽고 나서 나는 그녀의 회복 가능성을 보고 잠시 더 시간을 두기로 했다. 그녀는 나에게 글을 써보라고 했다. 뭐라도 좋아. 편지든 메모든 그냥 너도 한번 정리해봐. 나도 생각했다. 어차피 나도 무너진 상태였다.
적어도 내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 2회 만나 글을 쓰고 교환하기로 했다. 첫 과제는 D-Day, 이전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이었나였다. 서로 편지를 교환한 후 상대에게 질문을 글로 남기고 그에 대해 대답했다. 완벽히 답하지 못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않고 연장했다. 규칙은 단순했다. 거짓 없이 대답할 것, 고성 금지, 질문 거부 금지. 우리는 결혼 전 상태부터 시작해 D-Day 직후까지 모든 날을 복귀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과정을 악용했다. 그녀에게 일부러 상처 주려 했다. 그가 했던 말들, 그녀가 나에 대해 했던 말을 반복해서 말하게 만들었다. 성적인 접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했다. 그녀는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결국엔 다 이야기했다. 우리 사이에서 했던 것에 비해 정말 평범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나에겐 상처였다. 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다고 믿었기에 감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끔찍하게 아팠다. 내가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그때는 몰랐다. 그저 내 상처엔 그만한 보복이 필요하다고 믿었을 뿐이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나는 이 모든 과정이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제안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살아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간절하게 설득했고 여러 논리를 내세웠지만 나는 말했다. 비록 우리가 다시 같이 살아도 나는 너와 다시는 신체적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어.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당신은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도 돼. 난 충실할게.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결국 나는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입주를 허락했다. 그녀는 별도의 방에서 잘 것. 절대적인 신체 접촉 금지. 돈은 그녀 통장에 있지만 내가 지출을 관리할 것. 그녀가 D-Day 일주일 전 그에게 30만 원을 줬기 때문. 장모는 우리가 화해할 때까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함.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면 기존의 양육권 합의는 자동 복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녀는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야 함. 그녀는 동의했고 이사해 왔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이전엔 그녀를 보지 않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일 마주해야 했다. 작은 말싸움은 일상이었고 난 자꾸 독한 말을 했다. 입주한 직후부터 나는 후회가 밀려왔다. 무언가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목요일 밤을 솔직한 날로 정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글을 썼던 방식 그대로 매주 목요일엔 감정을 정리하고 질문하고 분출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매주 목요일 밤 준기가 잠든 후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한 주 동안 쌓인 오해나 다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 풀기로 했다. 미룰 수 없었다. 그날 밤 반드시 털어야 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다. 요즘은 저녁 식사 중 오늘 이야기할 거 있어 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다. 아이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둘만은 안다. 그때의 상처가 만든 의식 같은 것이었다는 걸. 나는 여전히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서린의 과거를 들춰냈다. 기회만 되면 그 남자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말없이 듣기만 했다. 반박도 감정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으로 그녀에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해졌다. 우리는 함께할 운명이에요. 내가 망가뜨렸으니 내가 다시 세워야죠.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동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고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 모든 걸 끌어안은 채 말없이 하루하루를 쌓아갔다. 그녀가 이 집에 다시 들어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나에게도 변화의 조짐이 찾아왔다. 그날은 특히 힘든 날이었다. 하루 종일 사소한 장면, 대사 하나하나가 내 속을 계속 긁었다. 결국 나는 침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다. 더는 못 견딜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 앞에 와서 말했다.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나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는 문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기척을 들으며 침대에 누운 채로 묵묵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문을 열었다. 방에 들어오지 마. 내 방에서 이야기하자.
나는 그녀의 방 의자에 앉았고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그녀를 내쫓은 뒤 내가 했던 일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그날 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준기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도록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후 책상에서 통장과 청구서, 생명보험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뒀다. 누가 봐도 정리된 상태로 샤워를 한 뒤 옷장 위 선반에서 모형권총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놨다. 단정하게 셔츠를 입고 바지 자락을 넣고 머리를 빗었다. 침대에 앉아 총구를 입에 물었다. 그 차가운 철맛, 기름 냄새, 그게 아직도 기억난다. 도대체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나는 총을 내려놓고 탄창을 빼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옷을 벗고 침대로 돌아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도 사라지고 싶었다. 정말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회복해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이야기야. 그 순간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작별 인사도 형식적인 인사도 아닌 순수한 정서가 담긴 첫 번째 접촉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나 너를 용서할게.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그땐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속 문을 아주 살짝 열어주었다. 그날 이후 아주 천천히 스킨십이 늘어났다.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며 입을 맞추고 가볍게 안아주는 일들이 점점 익숙해졌다. 잠자리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지 거의 1년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아마 그 시기는 히스테릭 본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리는 여전히 매일 글을 썼고 그 기록에 따르면 그달에 우리는 28일 동안 32번을 함께 했단다. 몇 년 후 어느 조용한 밤에 그녀가 내게 말했다. 그날 밤 우리가 처음 다시 이어지기 전까지 나는 매일 아침 오늘이 우리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되뇌었다고 한다. 하루만 더, 단 하루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그녀와 다시 몸을 나눴다는 건 마음까지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걸. 지금 우리 부부는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고 3명의 자녀는 훌륭하게 자랐다.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아이들은 모르고 있다. 굳이 말할 생각도 없지만 묻는다면 숨기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많이 달라졌다. 서리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워졌다. 그녀는 그 시절을 내가 만든 불필요한 악몽이지만 내가 극복해냈어. 라고 말한다. 가끔 나는 그녀가 아직도 자신을 벌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내 쪽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싸움이나 언쟁 속에 끌어들인 적이 없다. 그녀는 요즘도 내 안에서 뭔가 흔들리는 순간들을 빠르게 알아챈다. 그런 날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는다. 때론 가만히 안아주며 사랑해요 혹은 고마워요 라고 말한다. 나는 여전히 그때 잃어버린 나의 일부를 되찾지 못한 채 살고 있다. 감정의 대부분을 안으로 삼키며 혼자서 처리하고 견뎌낸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끝이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믿으려 노력하며 그녀는 여전히 나를 지켜본다. 나는 지금도 그녀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처음과는 다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진짜 같고 어쩌면 더 깊다. 나는 그녀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나의 좋았던 부분을 일부 잃었고 그녀는 그 잃어버린 조각들 위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의 나는 그대가에 만족한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건 화해를 권유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단지 자기 자신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를 고쳐야 한다. 그 다음에야 누군가와 다시 우리가 될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다. 자신을 먼저 구하고 나서야 관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공유한 이 이야기는 불륜을 극복하는 공간의 일부라는 걸 잊지 마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훨씬 더 많고 따뜻하고 다채로웠다. 그 비극을 뛰어넘은 행복이 있었다.
시간은 걸렸다. 그만큼 상처도 컸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이젠 손자 손녀까지 생겼고 그 아이들을 품는 사랑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이다. 설이는 지금은 반쯤 은퇴해 원할 때만 일한다. 나는 여전히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틈틈이 여행도 많이 다닌다. 언제 마지막으로 트리거가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아픈 기억조차 이제는 삶의 배경이 되었단 뜻이다. 당신에게도 그날이 오기를,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도 이 말을 기억해 주기를. 상처를 이겨낸 뒤의 사랑은 그 자체로도 가치 있다. 3년 전쯤 큰아이가 어쩌다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한 외로운 친척이 괜히 상처를 주고 싶어 퍼뜨린 이야기였다. 그날 설이는 당황하지 않았다. 조용히, 담담하게 아이에게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가시마저도 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설명했다. 그건 과거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았다고. 아이에게 말해줬다. 이건 엄마와 아빠 사이의 일이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온 이야기란다. 너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이후로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같이 살아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더 무거운 말을 하려고 한다. 3주 전 설이는 세상을 떠났다. 대장암으로 투병한 지 6개월 만이었다. 우리가 은퇴 후 함께 살려고 지은 집 근처 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퇴직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은 참 잔인하다. 나는 아직도 이 상실을 설명할 수 없다. 그녀와의 과거의 아픔조차 지금의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녀는 남은 삶 동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살았다. 그게 어떤 보상으로도 갚을 수 없는 선물이 되었고, 나는 그녀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목사님께 맡기며 장례가 끝나고 그 사람이 괜찮아졌다고 느껴지면 그때 전해주세요. 3일 전 나는 그 편지를 읽었다.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땐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글 속에서 진짜 용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알았다. 그녀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 나는 육체적으로 많이 아파요. 당신도 잘 알죠. 하지만 믿음 덕분에 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봐요. 사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옛날에 당신에게, 우리에게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을까? 하지만 당신은 날 목욕시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내가 밥을 못 먹으면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잖아요. 기타를 치며 나의 흐릿해지는 기억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 순간 깨달아요.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이 고통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의 용서,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손길, 눈빛, 기다림, 그게 진짜 용서였어요.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끝까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당신일 거예요. 편지를 읽고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가 내 인생에 들어와 망가뜨리고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떠났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결국 이 긴긴 여정은 한 사람의 고백과 다른 한 사람의 용서로 완성되었다. 나는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기타를 치고 손주들의 웃음을 바라보며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따뜻한 말을 되뇌인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배신과 상처, 회복과 용서, 그리고 끝내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겐 미련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을 끝까지 살아낸 증거였다. 진짜 용서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이라는 걸 배웠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남는 건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과 안타까운 그리움뿐이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누군가 상처를 줬다면 다시 안아줄 수 있기를. 이건 그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